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5월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이론 정리인데 이 암기 프린터 지금 새로 내드렸죠.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거기 31번에 바뀐 거 옛날 거 하고 싶은 분은 31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거기에 2번에 보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였죠. 31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35번에 10번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하나 추가했습니다. 35번에 10번 웬만하면 바뀐 거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바뀐 거 드렸으니까. 그 바뀐 대로 그 옛날 걸 바뀐 종에다 옮겨 적어 보세요. 한번 그 공부 손에 익은 걸 한번 또 옮겨 보는 거 공부니까 옮겨 보시라고. 또 내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법이 바뀔 예정에 시험 보기 전까지 이제는 시험 보는 날까지 바뀐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필기되어 있는 건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집 서브노트로 강의를 하는데 3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천천히 나가고 뒤에는 시간이 없어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경향이 많아요. 오히려 시험은 뒤에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2페이지 이거는 시험에 8회 때 각 회라는 게 1995년도 한번 출제되기는 했지만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바로 3페이지 2번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요약집 3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을 붙어보겠습니다. 뭐 번호는 책에는 2번인데 그냥 저는 1번 하겠습니다. 번호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목적인데요. 자, 목적은 9번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9번 출제됐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29번 시험 봐가지고 9번 나왔으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3년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국민 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공개사 등이라 해야 맞지만 법조문에 공인중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어요.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은.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지금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못한 거예요. 지금 1조 만들 때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재산권 보호 이런 거 하면 X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은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암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 해가지고 7개가 있는데 어떤 분 질문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7개 중에 왜 답은 안 적어놨냐 문제만 내놓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던데 7개 다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따로 답을 적진 않았습니다. 말은 다 좋은 말입니다. 국민재산권 보호, 부동산업의 육성 이런 거 좋은 말이지만 직접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는 목적은 아닙니다. 명문, 직접 글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문에.
자, 그래서 목적을 받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체계라는 건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참고 자료로 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민법에도 뭐 몇 존이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은 딱 한 번 있기는 있습니다. 민법에서 예를 들면 표현대리에서 125조 표현들이 126조, 129조 표현들이 이렇게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시험이 나올 확률은 희박하고, 그리고 우리 조문이 몇 개인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이것도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번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적 지위에 있는 일반법이 되겠습니다. 일반법. 그 다음에 4번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면 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4번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일반법이고 때로는 특별법이라고요.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때로는 일반법이고, 즉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역시 참고인데 뒤에 보면 있는데, 뒤에 우리 6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 박스가 3개 있는데 가운데 있는 박스,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입니다. 이게 특별법이에요. 거기에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이런 게 공인중개사법보다는 특별법이라고요. 왜? 서로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고 이러한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특별법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다. 그래서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벌써 몇 년 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부르다가 4월 17일부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다시 동그라미 2번에 중간법이고 사회법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사법의 같이 섞여 있는 혼합법, 사회법, 즉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대부분은 공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중개계약만 사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사법이 섞여 있는 중간법이다. 그리고 국내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무자격자가 외국에 가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국내법이다. 지금 뭐 공산주의는 중개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예, 중국, 베트남 공산주의인데 중개업 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물 사용권을 중개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데는 아파트 분양받아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돼요, 국가에. 그냥 건물 사용권만 뭐 70년, 50년 이런 식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베트남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중개업이. 뭐 예를 들면 그 북한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북한에 가서 하면 안 되냐 묻던데, 북한도 헌법상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헌법적으로는. 다만 김정은 계례도당이 점거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헌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이 국내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자, 이제 4페이지 용어의 정의 별표하시고 4번 용어의 정의, 이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4번인데 그냥 4번 책에 있는 대로 적을까요?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는 2차 과목에서는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라는 것은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를 보면 먼저 중개라는 용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나 다음에 중개를 검색하면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가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 대표적인 게 권리금, 그 다음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를테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요.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가령 극단적으로 9천만 원을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아니므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이 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 그 밖의 권리다. 그 밖의 권리. 차라리 공법 같으면 그 밖의 권리로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공법은 법을 조문을 찾아보면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암기하기는 어렵지만 논란의 대상은 없습니다. 공법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막연하게 그 밖의 권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출제됐던 걸 위주로 보면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이 된다. 저당권 등입니다. 저당권 등이라면 여기서는 건저당, 담보 가등기가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요. 유치권, 질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 있고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보면 그 다음에 환매권이 있고요. 환매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그 밖의 권리,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이게 우리 교재에 보면 판례가 4페이지 밑에 박스에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찾아보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가지고 그 저울 표시되어 있는 데 들어가면은 이 사건 번호 96도에 1641 치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96년도에 판결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앞에 96은 연도입니다. 판결을 있었던 연도. 도라는 것은 이게 형사사건입니다. 가나다는 민사사건이고 고노도는 형사사건이고 도는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다 이 뜻이에요. 우리 민법 판례는 보면 다 다라고 돼 있죠. 그는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이게 형사사건이면 뭐냐면 옛날에 은행 융자를 몇백억 알선하고 보통은 옛날에 은행 융자 알선하면 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은행 금리는 낮잖아요. 근데 제2금융권이나 사채 써야 되는 회사로 보면 낮은 금리로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까 커미션을 몇 억 주고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대출을 알선한 대출 브로커들이 커미션을 몇 억씩 받아 먹었어요. 그걸 처벌하려고 보니까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죠. 그래서 이 저당권 대출을 알선하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면서 무등록업자가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그것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입니다.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하는데, 민법에도 환매가 있고요, 공법에도 환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법은 잘 알고 있지만 공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수용을 당했는데, 수용을 한 국가나 뭐 지자체나 뭐 LH공사 이런 데서 개발 사업을 안 하면, 10년 넘도록 계속 개발 사업을 안 하면 다시 원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수용 당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그런 게 환매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입니다. 그 민법에서도 환매 특약을 할 수 있잖아요. 5년 안에. 이 환매권도 양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이 용어 자체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거 1시간 넘게 걸려요.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돼요. 잘 모르는 용어이면.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성립 또는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유치장에 들어가면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잖아요. 철조망 안에 들어가면 유치장이라고 하죠. 경찰서 유치장. 그처럼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한자 뜻 그대로 보면. 따라서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합니다.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으면 법률의 규정, 민법 규정에 맞으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사대금 못 받으면 유치권 설정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도 우리 판례에 보면,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우리 교재의 12페이지 메뉴에 12페이지, 이게 2001년도 11회 기출문제입니다. 2001년도 11회 기출문제에서는 유치권이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 공인중개사 시험 잘못 출제했다고 불합격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례가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법정지상권도 민법 366조 등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둘 다 토지도 갑, 건물도 갑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 설정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요. 다만 민법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그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리므로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보수를 받고 계속 중개를 의무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자격자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에는 개입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법정저당권은 토지 임대인이 채후 2년 차임 채권에 대해서 2년간 연체한 2년 이상 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차임 채권에 의해서 임차인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그래서 법정저당권도 성립은 당연히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지만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입니다.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법조문은 공인중개사가 먼저 돼 있는데 중개하고 중개업이 비슷하니까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는 무자격자도 중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따라서 시험에 약국만, 모텔만, 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죠.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고요.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모, 고모, 친구, 배우자, 애인, 여친하고만 중개 소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는 얘기. 특정인하고만 하려면. 예, 근데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다. 특정 중개상물만 하는 분들 많아요. 일반 개업공개사들은 뭐 예를 들면 찜질방 이런 것만 전문을 하는 분들이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약국 이런 것도 약국만 전문을 하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일반 개업공개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약국 같은 게 이런 게 재미있더라고요. 약국이 권리금이 10억짜리도 있더라고. 메디컬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6천 건물 통째로 보통 건물주들이 건물 지어가지고 병원 유치해가지고 메디컬 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1층은 자기가 건물주가 거기 약국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권리금이 10억씩 달라더라고. 약국도. 대형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은 잘 되죠. 굉장히. 그런 경우는 권리금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면 권리금 뭐 10억밖에 하고 받아주고 1억을 수수료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에 10%를 받아 먹어도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입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요. 반복해야 되고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10번 하면 반복한 것이고 9번 하면 반복한 거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록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간판을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5, 6월에는 문제 오늘 10문제 내야 되는데 10문제 진도와 관련되는 걸 뭐 한 7, 80% 내고 나머지 진도와 관련 없는 것도 한 2문제, 3문제 앞으로 낼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 진도 좀 협소한 데서만 문제를 많이 풀면 지겹잖아요. 짜증나더라고. 또 뒤에 있는 것도 한 번씩 진도와 상관없는 것도 한두 문제 풀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8, 9번, 10번은 진도와 관련 없는 거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대부분 수험생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선생님들도 강의하는 거 보면 작년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책 같은 것도 지금 교정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아요. 작년에 워낙 통폐합됐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와 외국인 토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강의하는 분도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고 수업 듣는 분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9번, 10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는 문제 2개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꼭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습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가장 바람직한
뭐 말은 저도 쉽게 하지만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예습해 본 적은 없는데 그 미리 한 30분 전에 오셔서 뭐 할 건지 큰 목차라도 보고 그날 문제 좀 풀어보시고 해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한 30분 정도만 보시고 그 뒤로 뭐 다른 과목 해도 돼요.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예습은 꼭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1분이라도 어디 할 건지 큰 목차 제목이라도 좀 내용을 대충 한번 넘겨라도 보시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전혀 어디 할지 모르고 있고 이러면은 훨씬 받아들이는 게 힘들대요. 심리학적으로. 오늘이 가장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게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2번 출제됐는데 최근에 작년에도 나왔어요.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의사도 뭐 우리 국제변호사 이런 말 하는데 국제변호사가 우리나라 재판에 별로 못합니다. 미국 변호사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을 따와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 법 그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현업에서는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현업을 하는 분들로 생각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고요. 공인중개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40만 명입니다. 만약에 국민이 4천만 명으로 보면 100명 중에 1명 자격증 땄고요. 그 어린 애들은 안 따니까 20세 이상으로 보면 한 3천만 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실제 한 뭐 3천만 명도 채 안 되는데 거기서 40만 명이면 거의 한 7, 80명에 한 명 정도 자격증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이라도 시험 응시한 사람 보면 한 4명 중에 1명은 응시 다 해봤어요. 제 친구들도 보니까 사실 10년 전에 한 번 시험만 그냥 일주일 동안 책만 잠깐 보고 봤다. 누가 안 물었어요. 내가 학원 다니냐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책만 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면 학원 다녔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책만 한 달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 마찬가지로 사법고시도 걸리고 나면 뭐 신림동 학원에 다녔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학교 공부 충실히 했다 이 말만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학원 거의 다 다녔어요. 시험은 학원 다녀야 되죠. 이거 뭐 학원 안 다니고는 시험 위주로 강의를 해야지. 오히려 교원 임용고시 이런 거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서울대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보다 오히려 다른 그 이름 없는 대학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학교 이름이 안 알려진 학교들은 완전히 시험 위주로 강의를 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시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강의하고 그냥 학교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합격률 한번 보시면 학교별로. 그래서 시험 공부하려면 학원을 계속 다니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이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취직을 하면 소속공개사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이 어감이 좋지 않죠. 일본식 표현이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중개업자를 개업공개사라고 불렀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개업 등록을 한 자. 우리 교재에는 등록을 한 자가 6페이지에 보면 메뉴의 박스에 6페이지 메뉴의 박스가 개업공개사의 종류입니다. 거기에 개업공개사의 종류를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위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 관련해서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칙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 즉 2006년도 부칙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일반법인이 있습니다. 그 특수법인이 6페이지 두 번째 박스, 아까 말했지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이 세 개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6페이지 교재 중간에 박스에 보니까 등록 분료, 한자가 등록 분료는, 분료라는 말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등록하지 않는 특수법인이 거기에 보니까 세 개가 있죠. 신탁업자는 등록을 요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특수법인도 원칙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업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을 준용해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특수법인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까지.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다만 이 특수법인도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수법인, 이거는 중요하다고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반법인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 세 개의 차이점을 보면,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업무지역이 전국인데 뒤에 가면 또 나오죠. 소위 이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원칙이 시도입니다. 시도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지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 고용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고용신고를 하면 그 총소득에서 직원 월급 준 것만큼 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용신고도 안 하고 또 월급은 줬다 이러면 서로 상호모순이잖아요. 그렇게 비용은 다 공제하고 이러면 오히려 고용신고하는 게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더 유리해요. 나쁠 게 없어요. 4대 보험 가입해 줘야 된다. 가입 원하면은 가입해주고 월급에서 빼면 되잖아요. 그만큼. 근데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이 4대 보험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가입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 4대 보험 중에서 또 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다 가입 안 하고, 예를 들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거는 가입 안 하고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만 가입해도 되더라고요. 그 직원들, 실장들. 왜냐하면
산재보험료 이런 건 또 많지도 않아요. 1,000원도 안 내요. 한 달에. 얼마 안 된다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는. 뭐 중개보조원이 산재 날 게 거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우리 법에서는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인.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고용자가 붙으면 사장. 사장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를 앞으로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현업에서 고용인님 이렇게 부르진 않죠. 거의 실장님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실장 또는 부장 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무로도 취직해봤어요. 상무, 전무, 명칭야를 불문하고 고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다. 놈자자는 사장이고. 자, 소속공개사의 용어 정의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물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라고요.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이죠. 우리가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했을 때 이때 사원은 그냥 일반 주식회사의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임원, 사원이라고 했을 때는 임원하고 사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한다. 물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다.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하는 것,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모든 임원 사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답은 둘 다 X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계약서 작성을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서명 및 날인을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하려면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고용신고는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편의상 해고라고 하겠습니다. 법조문에는 해고라고 하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공하고 보조원하고 차이점을 좀 더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차이점, 같은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뭐가 있어요?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보면 개공 등에 나오는 거는 별표 1, 개공 등은 다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둘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된다. 둘 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 둘 다 이중 소속이 되면 안 되는 것 똑같습니다. 이중 소속 안 된다. 이 오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 둘 다 하면 안 된다. 이거 오라고 하니까 이중 소속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둘 다 이중 소속이 안 된다. 이게 똑같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비밀 준수, 둘 다 비밀 준수해야 되는 게 똑같습니다. 비밀 준수해야 되는 게 똑같고 그 다음에
둘 다 금지 행위 하면 안 되는 게 똑같습니다. 금지 행위 하면 안 되는 게 똑같고, 그 다음에 둘 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둘 다 예방 교육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별표 2에 보면 소속공인회사의 경우에는 품위유지, 소속공인회사는 품위유지, 그 다음에 신의성실 이런 게 있는데, 중개보조원의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런 말이 있는데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실거래가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인회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행정형벌 대상이 되고 중개보조원도 형벌 대상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징역벌금은 둘 다 잘못하면 징역벌금이 대상이 됩니다. 둘 다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 지도감독 대상이 둘 다 아니라는 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소속공인회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7페이지 우리 프린터 7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4개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판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그 맨 밑에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게 우리 용어정의 중개하고 법제 30조 손해배상을 할 때 손해배상은 중개행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손해배상을 하거든요. 그때 손해배상을 할 때 중개행위와 법제 2조 용어정의에서 중개는 좀 개념이 달라요. 손해배상을 위한 중개행위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판례들을 보면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걸, 매수인이 맡겨놓은 걸 떼먹고 도망갔으면 그것도 중개행위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또 판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자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권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사한 날짜, 확정일자 받은 날짜, 은행 건저당 설정 등기 한 날이 똑같아가지고 확정일자 임차인이 배당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주인이 세주면서 그날 건저당 설정 등기 하면 모르잖아요. 등기 떼줄 때는 깨끗했는데 전입신고하는 날, 이사하는 날 융자 받아버리면 오후 4시에 받아버리면 건저당 설정 등기 4시에 되는 거 모르잖아요. 아침에 이사한 사람. 그래도 오전에 했던 오후에 했던 나중에 보면 똑같거든요. 시각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건저당이 오후 4시에 설정 등기가 돼 있다고요. 오전에 이사했는데 확정일자도 오전에 받고 이사 전입신고도 오전에 했다고요. 그럼 나중에 누구부터 받아요? 건저당이 먼저 배당받잖아요. 그런 사안에 있어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것도 중개행위다. 옛날에는 계약 성립 시까지만 중개 업무로 보고 이행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닌 걸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판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그것도 중개행위로 손해배상해야 된다. 말 잘못했으면. 무조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확신에 찬 말은 가급적 많아야 돼. 그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비슷합니다 했으면 괜찮은데 똑같다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다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의뢰인들도. 그러면 뭐 증거 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용의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9페이지 중개대상물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오늘 내드린 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